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드디어 이제 테마강 마지막이죠. 제가 될 수 있으면 1강당 30분을 넘을지 않으려 노력했거든요. 30분 전후로 찍었으니까 16강이니까 8시간이죠. 그래서 8시간 영상이니까 8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만 골라서. 그래서 반복해서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확실하게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백선 특강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백선 특강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문제를 좀 골라가지고 100문제 뽑은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민법은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백선 특강까지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민법 한 과목만은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만 참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자신감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냐면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이거든요. 각각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요. 최근에는 또 부동산 실명법에서 때에 따라서는 2문제씩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 테마에서 다루는 것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맞출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보죠. 자, 가등기담보인데 전형적인 사례를 좀 골라봤어요. 갑은 시가 3억 원의 A토지에 관하여 얼마짜리죠? 3억짜리죠. 을에게 빌린 1억 원, 빌린 1억 원입니다. 채무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담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등기 목적이 채무 담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가등기 담보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A토지를 대물 변제로 약정하기로 했다. 전형적인 가등기 담보죠. 그런데 그 갑은 A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러면 이 병은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제3취득자가 되고요. 소유권 이전을 격려해 주었다. 갑이 변제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다. 을은 갑에게만 청산금 내역을 통지한 후 청산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산금을 지급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자, 실행통지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채무자인 갑에게만 통지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3취득자인 병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일단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례는 좀인데, 본 사례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가? 자,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려면요,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그런가요? 빌린 1억이죠. 소비대차네요. 두 번째,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다시 말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적용되죠. 가등기담보죠. 적용되고.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에 채권액을 초과해야 돼요. 자, 빌린 돈은 얼마입니까? 1억 원이고 목적물의 가액은 얼마인가요? 3억이죠. 그러면 목적물의 가액에 채권액을 초과했으니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으니까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사례인 거죠. 그 다음 2번, 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자, 우리가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고요. 가등기담보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 때이고요. 세 번째, 을은 목적 토지를 경매할 수 있는가? 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는 일단 뭐인 거죠? 저당권인 거죠. 다만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니까 우리가 혹이 하나 붙었다라고 생각하자 그랬죠. 따라서 이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할 수 있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있다죠. 자, 판례를 보는데요. 일단 가본 판례는 적용 범위가 난 판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 채무에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 4조가 정하는 청산금액의 평가의 통지 및 청산금 지급 절차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라는 말은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가담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행 절차, 청산 절차를 뭐 할 필요 없어요? 갖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판례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면 가담법이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죠. 그다음 다번 판례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보다에 대항하려면 가등기 담보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가등기 담보보다 늦게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담보권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에 앞선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양도담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매도담보권자에게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그 사람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대항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그죠? 괜히 길기만 하네. 그 다음에 이제 라번 판례죠. 자, 이건 뭐냐면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하면 무효인 거예요. 특히 가등기 담보법이 정하고 있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면 그 등기도 뭐죠? 무효라는 거죠. 특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했더라도 무효인 거예요. 왜요?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이니까요. 따라서 라본 보시면 특약에 따라,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만약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면, 왜요?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이니까 본등기는 여전히 뭐죠? 무효다. 따라서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했으면 그 본등기는 무효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만 실행 통지를 한 후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청산금이 없다면 2달이라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 무효인 본등기가 뭐로 되는 거죠?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법을 위반한 본등기는 무효인 거죠. 다만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등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대표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를 골랐어요. 자, 갑은 을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자신의 X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적을게요. 첫 번째죠. 다시 갑은 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이행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부동산 X를 이전시키기로 약정하고 이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를 병에게. 그러면 병은 가등기 담보를 취득했는데 순서는 뭐죠?
두 번째인 거죠. 그 갑은 다시 정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위 부동산 X의 근저당권을, 정의 근저당권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인 거죠. 자, 이 가등기 담보법에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1번. 병이 가등기 담보권에 기한 실행 절차에 따라 을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만약에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권리 소멸 여부는 어떻게 되냐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요. 가등기 담보보다 늦은 거는 무조건 소멸돼요. 따라서 을의 근저당권은 빠르니까 소멸되지 않으며 그 부담이 있는 채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 병에게로 이전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물론 정의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2번. 을도 이행기 후에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자,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가등기는 뭐로 취급하냐면 저당권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병, 정, 세 가지 권리는 다 소멸하게 되고요. 또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니까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정이 3순위로서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병은 경매 절차에 청구하여 을이 우선을 변제를 받고 난 자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맞는 지문이죠. 왜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니까요. 3번. 정은 청산기간 내 자기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부동산 X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요 정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고요. 또 이 정은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 다툴 수는 없어요. 다만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 내에는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조심할 것은 자신의 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고요. 참 이 지문을 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부동산 X에 대하여 병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아니면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을의 경매 신청이 행해지고 그에 기할 경매 개시 결정이 났다면 청산 절차는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요. 저당권자로서 담보권자로서 2순위로서 배당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은 이행기 도래 후 변제를 받지 못하면 저당권자로서 병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고 핵심적인 문제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 33입니다. 집합 건물인데 가등기 담보법도 제가 법조문은 정리 안 했어요. 왜요? 너무 많으니까요. 또 집합 건물법도 법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는 법조문은 정리 안 할 거고 좀 이따 이제 문제 가지고 정리할 건데 일단 사례 18번은 뭐냐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매수인이나 경락인과 같은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던 연체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고요.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라 하더라도 뭐는 승계되지 않아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연체 관리비와 연체료가 같은 말이 아니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사례 18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백조마을 백수아파트 604동 702호를 매수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관리병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갑에게 을이 체납한 관리비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 500만 원은 전유분에 대한 관리비가 400만 원이고 공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100만 원이었다. 1.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그 특별승에 승계하도록 한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효력은 관리규약 유효한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가 승계된다는 부분만 유효한 것이고 전유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가 승계된다는 관리규약은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2번 갑은 을이 체납한 전유분에 대한 관리비 400만 원은 지급해야 되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3번 갑은 을이 체납한 공용분에 대한 관리비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가? 지급해야 된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관리비 원금만 지급하면 되고 연체료, 지연배상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도 같은 취지인 거죠. 그래서 가본 판례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거는 전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무효다. 뭐에 대해서만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만 승계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뭐냐면 이게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습니다. 이게 상가 건물이 집합 건물인데 아파트겠죠? 그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렇게 차단기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입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은 편하겠지만 이 상가 건물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장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차단기를 열어라 또는 차단기를 설치하지 말라라고 이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요구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따라서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외부 차량을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재반 사정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의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 그 대지 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이니까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가 그 차단기에 대해서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고요.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번 판례인데 다세대 주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집합 건물이죠. 구분 소유권이 구분 건물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최근 판례인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하게 지하층을 건축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층을 건축하면서 처분권자가 구분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을 전유 부분을 볼 것이냐 공용 부분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용 부분으로 추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다세대 주택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지하에 대해서 무허가로 지하층을 만들었다면 일반적으로 뭐로 추정합니까? 공용 부분으로 추정한다는 거 결론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길어요. 왜 긴 거죠? 저도 헷갈릴까 봐 답을 표시해놨는데 틀린 걸 찾는데 중요한 내용을 좀 골라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A는 맞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집합건물법으로 오게 되면 강행 규정으로 바뀝니다. A번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이 저촉되어 구분 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주택법의 규정이든 또는 민법의 규정이든 이것이 만약에 구분 소유자의 기본 권리를 해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인 거고, 특히 집합 건물로 오면 이러한 규정들이 뭐로 바뀝니까? 강행 규정으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번, 이러한 담보 책임에 대한 제척 기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는데, 일단 주요 구조구 및 지방공사의 하자에 대한 담보는 10년이고 그 외에는 5년이거든요. 근데 5년짜리는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척 기간은 10년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C가 또 시험에 나오죠. 자, B의 경우 이 제척 기간의 기산점인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유 부분인 경우에는 인도받은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따라서 B의 경우 그 하자가 전유 부분인 경우에 그 기산점은 그 하자를 안 날이 아니에요. 인도받은 날부터 시작을 하고, 공용 부분의 하자는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이다 뒷부분은 맞는 거죠.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입니까? 인도받은 날부터 시작하고요. 공용 부분의 하자는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D, 맞는 지문인데, B의 경우에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년 이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인데, 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되거든요. 따라서 둘 다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 꼭 기억해 두세요.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되는 거죠. F번,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만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데 법원에서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에다가 해임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도 뭐 할 수 있어요? 해임할 수 있고,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만 해임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지번입니다. 이거 중요한데 맞는 지문이고,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저비하는 자, 누구죠? 세입자죠. 자,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주인의 의결권은 세입자가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관리단 집회, 관리를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본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다만 구분소유자의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리단을 통지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데, 다만부터는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다시 한번요. 세입자, 점유자는 의결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H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I번입니다.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관리위원회에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X입니다. 이것도 그럴듯하지만 X예요. 이 관리위원회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J번도 X입니다. 자, 관리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X고,
둘 수 있다라고 해야지만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K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답은 3번이고 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으로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이죠. 어차피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은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적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보면 보죠. 문제를 보면 되는 겁니다. 갑은 새로이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의 시행에 따라 그 소유 부동산을 당분간 사촌동생 을의 이름으로 등기해두기로 을과 약정한 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이자간 명의신탁이면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결론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인 거죠. 다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호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자, 이 문제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1번과 2번이에요. 자, 우리가 해지라는 것은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해지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그 계속적 계약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인 거죠. 그러면 갑이 어떻게 돌려받아야 돼요? 자,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이미 뭐죠? 갑의 것인 거죠. 2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니까 따라서 1번과 2번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요. 3번, 을이 돈이 쪼들려 매수를 물색한 끝에 제3자 병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요. 4번, 3의 경우 병이 을과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악이라면 갑은 병에게 대항하여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죠.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 거죠. 5번, 만약 병이 소멸돋고 을을 찾아 을에게 부동산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그러면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다만 세금관계 등을 이유로 인척인 병의 이름을 빌려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기로 병과 합의했어요. 그러면 명의신탁의 약정을 한 거죠. 을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을과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병명으로 소유권 이전했냐요? 그러면 갑은 보시면 을과 매매 계약을 한 거고요.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고, 요 매도인 을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물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요. 요 3자간 명의신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거나 말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을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문 보면 간단합니다. 2번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2번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왜요?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3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병의 등기가 무효라면 누구에게?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요. 4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죠.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5번 갑은 을을 뭐 해서요? 대의하여 병에 대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맞는 이유는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갑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입니다. 갑은 을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고 세움관계 등을 이유로 인척인 병의 이름을 빌려 병과 합의한 뒤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어 병이 을과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때 을은, 매도인은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선생님 이건 뭐죠? 계약 명의신탁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매매 대금을 주면서 위임까지 해서 병이 매도인인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진 거죠. 물론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인 거죠. 다만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서 을이 모른다, 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병 앞에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소유권 자체를 어떤 형태든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위임하면서 준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만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끝인 겁니다. 따라서 간단하죠. 타당하지 않는 거 틀린 걸 찾는 거죠. 1번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니다. 맞네요. 2번 갑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X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3번 갑은 병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맞아요. 다만 우리 판례는 소유권 자체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없죠. 4번 갑은 병에 대하여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만일 병이 이미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정을 잘하고 있는 정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지가 팔아놓은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겠죠. 그죠? 이제 뭐겠습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이죠. 4번 갑 종중 소유인 임야가 현재 종중은 을에게 명의신탁되어 을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이 만약에 종중 재산이라면 단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한 거죠. 자, 유효한 명의신탁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갑과 을, 대내적으로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1번 현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갑을 간의 명의신탁 관계는 유효하다. 맞죠?
2번 수탁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야를 제3자 병에게 매각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제3자 병은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 을이 위 임야를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맞나요? 맞아요. 자, 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고 점유도 하고 있으면 10년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 하는 거 아닌가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여야 하는데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가 10년간 점유했다는 이유로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4번 갑이 제3자 정에게 위 임야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 정은 갑을 대의해서 을에게 말소 등기 및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되고요. 양수인 정은 을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된 거죠. 5번 제3자 무가 임야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 무에 대해서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니까 물권 소유권도 누가 행사해야 돼요? 을이 행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직접 제3자 무에 대하여 임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지문은 4번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인 거죠. 자, 이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는 결국은 요 4가지 사례 문제가 전부예요. 그래서 요 4가지 사례를 일단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마 강의 끝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자, 이 영상이,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